명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좀 이렇게 좀 막막하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너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이런 면에서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실 때 또 세 번째, 과연 이 대단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해내는 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사회자의 특권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혹시 경상남도랑 개인적인 뭐 인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는 제 처제가 요 옆에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대단한 인연이시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뿐이 없는 처제입니다. 아, 그러면 대단한 인연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선 사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셨대요. 원래 이쪽에 직접 오셔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상 하나 보고 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복지제도인 기초수급제,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에는 어떤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복지 이런 차원 속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기본소득 개념은 지금 완성된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 중에 있고요. 기본소득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우리가 1500년대부터 나왔듯이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니까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제도의 눈으로, 기존의 제도는 되게 산업사회에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을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요건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경직적으로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1년에 뭐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한 번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도 또 그것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로 접근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생겨요.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의 의미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죠. 하나는 복지적인 측면, 불평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측면 속에서는 경제 정책. 이건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가 부족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로 뭐냐면 혁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으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로만 보게 되면은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론하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총수요로만 보게 된다면은 지역화폐로서 그러니까 연결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혁신의 원천까지 결합을 시킨다면은 그 앞에 두 가지 갈등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로 접근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혁신의 원천으로 본다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R&D 예산처럼, R&D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에서 일부를 배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정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만약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개인이 그러니까 살만한 충분한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다 보장해주기 힘들어요. 그 재원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가장 그러니까 경제력이 규모가 큰 나라조차도 한 개인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이 생계 수요를 지원해 줄 만큼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생산력 수준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기본소득의 내용을 너무 경직적으로 할 필요 없이요, 국토보유세를 만약에 도입을 해가지고 확보한 재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줬듯이 그런 점으로 한 번은 우리가 지원하는 소득으로 우리가 주고,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예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배정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본소득의 내용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기준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저는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기본소득은 진화 중이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경직된 사고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5가지 조건이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질문 하나가 또 더 있죠. 그래서 또 추가로 그걸 보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정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백원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평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복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의를,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전체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빈곤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달리 표현은 사회적 최저 수준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건가. 자,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최저소득 보정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기본소득. 자, 최저소득 보정장치라는 것은 일단 사회적인 최저 수준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최저 빈곤선까지 끌어올려 주도록 하는,
자, 그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빈곤한 사람들의 빈곤한 수준에 해당되는 적재적소에 우리가 복지재원을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이 무엇보다도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립의지를 꺾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식에서는 개인이 자립을 하게 되면은 복지급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일과 복지가 서로 배타적인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식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왕자나 거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개인이 노력한 돈을 얹어주도록 하는, 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기본소득은 근로동기를 자극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 그런 차원의 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은 우리가 흔히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하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우리 옆에 있어 왔던 하나의 중요한 복지 철학 가운데 하나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분류체계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라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 방식이 아마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가 포함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일종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철학이나 원칙을 제시를 하는 것하고 도구로서의 어떤 사회 서비스가 같은 지위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스매치의 어떤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주로 독일이나 스위스나 유럽의 어떤 국가들 보면은 이 사회 서비스 대신에 사회보험 공공구조, 그 다음에 국가부양이라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양에는 다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들이고, 이 국가부양에는 다시 사회보상하고 보편성의 원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보상은 일단 국가가 국민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즉 나라를 위해서 싸우거나, 그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바로 사회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보상은 일단 국가의 어떤 부조리, 독재 정권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상. 이런 두 가지 사회보상의 어떤 방향이 있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보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보편성의 원리.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지지 않고,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바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구조, 그 다음에 국가부양이라는 이 세 가지 틀을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보장제도 뿐만이 아니고 기본소득제도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보상이라는 또는 국가부양의 어떤 원리라는 것들의 위치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체계를 바람직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처음 같은데 정말 6분에 걸쳐서 정말 열정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또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 요지를 잘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의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의 철학,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규모, 기능, 그 다음에 복지와 기본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대로 또 모든 걸 답변을 하시려면 또 1시간짜리 강의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사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소개한 내용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산업사회를 살면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죠.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뭐냐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되어 오는 하나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들도 안고 살고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한편에서는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기존의 제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또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체계라든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냥 유지를 하자는 겁니다. 유지를 하는 속에서 단지 뭐냐면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 국민연금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같은 게 또 이제 그러니까 일부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지속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지속시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이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문제. 이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회복지나 보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국가라든가 사회가 그러니까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인 반면에, 저는 지금 뭐냐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개념으로서 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을 좀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주요 문제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기존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만 접근해가지고는 사실 풀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미래를 개척하기엔 투자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하듯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투자 개념으로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에서 기본소득이 기본대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좀 생각하면은 기존의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보장제도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안 빚으면서 그러니까는 이걸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답변을 들으시면서 저도 좀 떠오른 생각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사실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 대한민국은 OECD 전체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복지를 강화하고 나서 기본소득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논의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게 아주 그냥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지금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요, 그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거를 다 그러니까 여기다 통일시켜가지고 기본소득에다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랑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객관적으로요. 국제사회 속에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여유가 된다면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관련되는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개념으로다가 법률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으로서 좀 이것을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기존의 복지 전략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갈등을 안 빚으면서도 자기 위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김성진 님께서 또 바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기본소득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들 이제 증세를 걱정하는 거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증세가 필요할 테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과 경로는 어때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국토보유세라든가 아니면 탄소세라든가 데이터세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그걸 제시하는 분들은 대다수 국민이 그러니까는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있다. 한 90% 이상은 그러니까는 혜택을 더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이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기초 생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을 주려면요. 1인당 아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1년에 1,200만 원을 1인당 주려면요. 우리 경제의 경제력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시행을 못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토보유세를 걷는 거 가지고는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년에 한 30만 원뿐이 못 줄 수 있는 거라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전 국민한테 한번 주자 이겁니다. 1년에 30만 원으로요. 그것도 기본소득이라 이겁니다. 매달 안 주더라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으로서 특히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주는 어떤 하나의 기본소득은 사실 별도의 저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별도의 재원과 관련해서 저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대기업들한테도 R&D 투자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이게 혁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식으로 R&D 예산처럼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만약에 재원이 필요하다면은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 그 상위 10%가 그러니까는 전체 소득 중에서 한 100조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1년에요. 그럼 저는 거기서 지금 소득세를 좀 증세하더라도 한 10조 정도는 그러니까 1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10조 정도라면은 적어도 20세에서 한 4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계산하면 한 1,35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는 한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한 5년간 매년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돈 규모가 한 8조 정도 필요해요. 계산해 보면요. 그 8조 정도 자금은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요. 우리 경제가 지금 2,000조 정도 되거든요. 2,000조 정도 되는데 8조 정도 확보하는 것은 아까 일자리 예산도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6조입니다. 26조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8조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굳이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하기 싫으면은 지금 소득세를 그러니까는 고소득 버는 사람들한테 100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차원 속에서 한 10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더 증세를 한다면은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 진영에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어떤 뭐 8조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별적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될까요?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네네, 네. 탄소세 같은 것도 거두면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네. 예? 데이터세도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근데 그 제가 어차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생계 필요로 하는 소득을 매달 그러니까 12달 주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네네.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토보유세를 거둔 거 가지고 전 국민한테 주고 1년에 한 번씩 주고 탄소세 거둔 걸로 1년에 한 번씩 주고 그런 걸 주자 이겁니다. 재난기본소득처럼요. 그러니까 주고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 미래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게 특히 젊은 세대니까는 20살부터 한 39세, 40살까지 이들에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 사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좀 준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본 배당을 더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이라든가 해가지고 주면은 지금 제가 청년들이 그 창업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일자리 관련해서 만나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모로부터 이제 손은 벌릴 수 없고 하는데 자기가 생계비 마련하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도대체 집중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뭐냐면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회는 저는 우리 사회가 줘야지만이 된다고 줘야지만이 우리 사회 미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해 주신 요지가 이제 그 합의의 어떤 과정을 질문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설득을 하신다. 이렇게 증세 설득이 아마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설득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지금 기존의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이 증세 문제에서요 부딪히는 부분이 보수 진영은 부가세를 더 걷자 그러고 네.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그러니까 자산세라든가 저희 뭐 부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견이 없어요. 보수와 진보 진영이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소득세에서 거둘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저는 그 한계에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거둘 수 있더라 이거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처음에 그러니까 제한적인 의미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은 청년들한테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추가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심근이시라는 분이 사실 그 질문이 최저소득 보장 정책 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속에 맞습니다. 다 들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국 제조업 위주의 산업 체계에서 아까 우리나라 그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조업 위주의 산업 체계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적 변화를 위해 청년층에게 투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성세대들의 주장이 아닌가? 과연 청년층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질문이십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산업에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의 평균적인 젊은이들이 20대 후반에 산업공단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조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한 56%는 보니까 대졸자들이에요. 한 20대 후반이면서요. 근데 그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한 250만 원 안팎의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대개 야근을 하거나 주말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30만 원, 350만 원 정도 벌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직장에서 내가 미래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떠나봤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성사회가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저거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서 저는 접근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기성세대들은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왜 노는 사람한테 왜 돈 줘야 되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은 기성세대의 주장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기성세대가 그런 주장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고 사실은 보질 못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이거는 저는 젊은이들이 전폭 지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기성세대 중에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 저도 여기 처음 한번 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청년층이신지 기성세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성세대 분들의 주장이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년층들이 사실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펼칠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장을 하든 청년층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죠. 네. 용해인 의원님 같은 분은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또 김문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해인 의원은 제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불어시민 나가면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국회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영입을 한 사람이에요. 영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저는 국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되게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당들이 굉장히 연령층들이 작아요. 다른 신생 정당들에 비해서도 특히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마침 또 이제 기본소득을 반영하고 있길래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지 이제 그러니까 저것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속에서 다듬을 부분은 있지만은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었네요. 네. 근데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은 비인컴님이시네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에 대한 형태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건 제가 뭐 그동안에 혼자서 외롭게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기본소득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어요.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위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정반대로 나왔어요. 정반대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경제학자들도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 같은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돼 있는 건데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이윽기 위해서 사실 그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그거는 경제학자들도 생각 못한 저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줘가지고 상위층들 같은 경우 그게 다 그러니까는 퇴장이 돼버렸는데 저축으로 우리 같은 경우 그게 그러니까는 이 돈을 돌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2분기 때 그러니까 OECD에서 성장률이 가장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방역의 힘이었었습니다. 방역은 결국 뭐냐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안 하면요 방역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요. 선별을 주면서 많이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마음을 끌어모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요. 이걸 만약에 방역을 해결 못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방역의 기적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네. 호소를 해가지고 방역을 그러니까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좋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규모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는 저항이 있다면 최소한 1차 재난지원금 정도는 저는 해도 우리 GDP의 한 0.7%뿐이 부담 안 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이 답변 시작하실 때 외로운 싸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패친이거든요. 저를 친구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 글에는 한 3번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항상 그 페북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서 왜 어떤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2차 그 2분기나 3분기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이게 1차가 뭐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해서 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지금 이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신데 저도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멸상 상품권 같은 걸 주면 그것만 쓰는 게 아니죠. 나가서 자기 돈 더 써서 그렇죠. 쓰다 보면 이거는 이제 경제를 살리는 지원이 아니라 경제를 순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오늘 상당히 많네요. 희란님이십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을 보면 기본소득도 힘든 것 아닐까요? 충분히 저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자,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IMF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IMF 뭐 개별 보고서가 아니라 IMF 전체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지금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를 지출을 하면요. 그 공공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GDP 2.7%를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GDP가 한 2,000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럼 1%면 20조입니다. 20조를 지출을 하게 되면은 2,000조에 2.7%면 54조입니다. 그러면 20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죠.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는 GDP도 54조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채무는 결국 뭐냐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GDP분의 국가 채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러니까 54조가 증가하고 분자는 20조가 증가하면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요? 지출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긴축 같은 거 소리에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은 그러니까 재정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장 재정을 긴축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성장이 중단돼 버립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 소득인 거예요. 한 나라의 평균 소득인 것이지. 성장률이 우리가 평균 개념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마이너스 소득이 후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 닥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제가 오늘도 얘기했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GD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계속 파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있는 거 까먹고 갈수록 그러니까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현명한 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 어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거든요. 언론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뭐 또 국가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소득에 대한 대상과 범위가 필요할 듯한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의 또 부작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 원래 기본소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이 원래는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하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수입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제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원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갈 필요 없이 그다음에 매달 그러니까는 현금을 그러니까 매달 나눠주는 것도 경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만약에 확보한 재원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한 번 정도 딱 주자 이겁니다. 예? 주게 돼 그게 이제 그러니까 5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계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세금에 따라서요. 그런 거는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이 되겠지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기본소득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할 각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오죽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젊은 애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건 기성세대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는 미래를 생각해서 좀 기본소득을 최소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투자 차원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에 투자하는 차원 속에서 좀 우리가 받아줘야지만이 기성세대는 저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와, 참 지금 저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제 제자들이 갈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 청년들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말씀을 해주신 건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추가 질문은 없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좀 마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죠? 시간? 그 사실 노예 해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인지를 하고 하는 것과 열정적으로 이걸 또 실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뭐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있을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그런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선생 일이에요. 네. 대학 선생 짓을 제가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숱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 어떨 때 제가 가만히 캠퍼스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꼭 좀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뭘 하면은 자기의 미래를 그러니까 개척할 수 있다는 답이 보이면은 뭐라도 몸부림을 치겠는데 뭘 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잘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희망을 갖지 못하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개인들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어른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기성세대들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대학 대충 졸업하면은 일자리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선생 짓을 한 30년 이상 하면서 아이들한테 사실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자꾸만 구멍은 작아지고 바늘구멍처럼 작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최소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러니까는 좀 그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꼰대가 아니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워낙 또 열정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진인하님께서 제가 좀 아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진인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에서는 왜 반영을 안 하는 것일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이런 위기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의 눈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계속 이걸 새로운 걸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경제학계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경제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사실은 IMF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정당하고 이랬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신념으로서 이걸 종교적인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이 돼야 됩니다. 과학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신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념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러니까 정파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판단을 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낄 수는 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을 시인을 하고 첫 단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집피우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어긋나게 돼버리고 결국 그 피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페북에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관료들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대동소이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결국은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줘야만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자, 이렇게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이 경남 지역에서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첫 지역본부가 탄생을 했고 이게 한국의 기본소득 역사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오늘 또 열정적인 이 최 교수님의 강의와 또 답변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이걸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